전쟁을 알지 못하면 역사도 알 수 없다. 이야기로 만나는 토크멘터리 전쟁사. 저희가 계속해서 이 중세 전쟁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역사상 최장의 전쟁사 하면 어떤 전쟁이 떠오르시나요? 지난번에 배웠던 십자군 전쟁이 엄청 길었잖아요. 맞습니다. 우리 토크멘터리 전쟁사 애청자라면 십자군 전쟁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텐데 십자군 전쟁만큼은 아니지만 네. 또 길었던 전쟁이 있죠. 이름부터 긴 전쟁. 그렇죠. 오, 역시 센스쟁이. 그러니까 이름부터 이게 참 긴 전쟁이다. 그 전쟁을 누구나 들어본 적은 있을 거예요. 맞습니다. 사실 토크멘터리 전쟁사 또 애청자분들도 왜 이 전쟁에 대해서 안 달아주냐 이런 말씀도 많이 하셨는데요. 바로 프랑스와 영국 간의 이 100년 전쟁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그 비하인드 스토리를 팍팍 파헤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크멘터리 전쟁사 시작하겠습니다. 유럽의 패권을 장악하기 위한 영국과 프랑스의 첨예한 갈등. 중세 유럽 최악의 전쟁이 시작된다. 강자들의 진검승 100년 전쟁 첫 번째 편. 이 100년 전쟁이 그 당시에 최강국이었던 유럽 안에서도 최강국이었던 영국과 프랑스의 전쟁인 거잖아요. 근데 도대체 어느 문제가 있었기에 그렇게 길게 전쟁이 이어졌는지. 게다가 바다 건너 있잖아요. 아주 복잡합니다. 그리고 이 복잡함의 단초는 우리가 예전에 배웠던 바이킹들이 다 뿌려놓은 가족관계. 예. 어느 정도로 복잡하냐면은 노르망디의 공작이었던 윌리엄 1세가 유명하시게. 그렇죠. 영국의 왕이 된 이후에 네. 그 왕은 왕인데 프랑스 왕의 신하이기도 했어요. 이게 좀 이상하죠. 영국의 왕인데 프랑스 왕의 또 신하다. 약간 이상하잖아요. 특히 영국의 왕족들은 프랑스에 사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이들이 또 프랑스어를 했어요. 우리가 십자군에서 배웠던 리차드도 평생 살면서 영웅사는 프랑스어를 더 많이 했던 사람이에요. 예. 사실 영국 국민들한테는 리처드 왕은 거의 영웅 중에 영웅인데 프랑스어를 많이 사용했다는. 원래 프랑스의 영주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자꾸 영국 프랑스로 나누는데 당신 앙조 제국이라고 그러는데 영국 자체가 영국과 노르망디에 합쳐진 나라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이 가스코뉴 지방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가스코뉴 지방이 어떤 데냐면은 프랑스의 노른자의 땅인데 여기에서 이제 포도주가 많이 나요. 근데 이 포도주로 걷어들이는 세금이 영국 전체에서 걷어들이는 세금보다 많아요. 그러니까 항상 여기를 놓고 프랑스하고 영국하고 티격태격 했었어요. 또 하나 영국 헨리 왕이 요 아키텐 지방을 차지하게 돼요. 이 아키텐 지방이 오늘날로 치면 왜 보르도 지방이에요. 보르도. 포도주로 유명. 보르도 와인. 예. 네. 그러니까 질 좋은 포도주가 나온 데는 전부 다 이게 세금하고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걸 가만 놔둘 수가 없는데요. 근데 여기를 두고 서로 치고받고 하다가 또 하나 이제 문제가 된 데가 있었어요. 지금의 벨기에 지방. 이게 플랑드르 지방이라고 했죠. 영국하고 플랑드르 지방이 경제적으로 워낙 밀접했어요. 영국은 약물을 수출하고 그 수출한 약물을 직조하는 데가 요 플랑드르 지방이에요. 그런데 프랑스가 아주 고깝죠. 이게 영국을 살찌우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 플랑드르 지방에다가 이제 막뭐 세금 때리고 가서 막 이러니까 이 플랑드르 지방이 못 살겠다. 우리 프랑스에 대항하고 영국하고 같이 동맹하자. 이런 식으로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이제 불겨져서 이제 전쟁의 단초가 이제 서서히 물어있는 거죠. 듣다 보니까 재밌는 게 제가 사실 이 굉장히 넓은 바다를 항해하는 게임이 있어요. 대항해 게임이 있어요. 네네. 여기에 보면 이게 다 나와요. 네. 영국은 양모가 굉장히 주된 생산물이고 직물, 보르도 와인 이게 교역 루트에서 너무 좋은 루트거든요. 이게 이때 당시에 다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도 단적으로 알 수 있죠. 뭐 여러 가지 뭐 서너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가장 큰 원인은 역시 뭐다? 전쟁은 경제. 근데 사실 아까 허준 씨도 말씀을 하셨지만 바다가 있잖아요. 어찌 보면은 가까이 경계에 있는 것보다도 싸우기에는 조금 거리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왜 하필 영국과 프랑스였는지. 사실 아까 유럽의 최강국이라고 했는데 최강국이 아니라 유럽에서 센 나라는 두 나라밖에 없어요. 거기다 경제의 중심이고 그리고 이게 무역이라는 게 뭐냐면 인접해 있으면 또 그렇게 돈이 안 돼요. 그게 여기서 여기 갖다 파는 그게 거하고 그거니까. 바다 건너갈 때 훨씬 이익이 많죠. 프랑스 당시 최고의 영국 수출품하고 이게 교류가 양모와 포도주인데 이 무역 수입을 영국 왕이 독차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또 최당 상품이니까 해적선이 털어요. 이 나라는 완전 이때는 깡패 나라라서 영국 배가 예를 들어 프랑스 배한테 털렸어요. 그럼 영국 왕한테 가면 얼마 털렸냐? 1억 털렸습니다. 그러면 1억 어치 해적질을 해도 된다는 면허증을 줘요. 아. 네가 털어서 만회해라. 그렇다고 해적을 무진장 키우면은 나라 치안이 어려워지니까 그쵸. 이렇게 케어하는 거죠. 근데 뭐 그게 정직하게 하겠어요? 저 10억 털렸는데요. 그러면 그래 10억어치 털어. 그래서 양쪽의 해적들끼리 또 전쟁이 나. 그러면 자꾸 금액이 늘어나겠네요. 왜냐면 1억 털렸는데 9천만 원 털렸어요라고는 안 할 테니까. 그쵸. 조금씩 늘리면 양쪽이 계속 늘어나겠네요. 이런 전통이 17세기까지 이어져요. 하여간 그게 있어요. 그런데 털어가는 사람을 추적해서 터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허준 씨가 털었으면 나는 지현 씨가 그쵸. 또 지현 씨 열받으니까 저기 다 터는 거지 뭐. 그러다 보면 양측 다 억울하고 양측 다 화나는 상황이 발생을 했겠네요. 여기다가 또 문제가 영국하고 프랑스가 강대국이니까 또 자기들끼리 결혼을 한다고요. 우리가 십자군 할 때 사실 요 얘기 안 하고 넘어갔는데 엘레오노라 이 여자가 대단한 여자인 게 원래 프랑스 왕하고 결혼했다가 왜 십자군 갔다가 자기 삼촌 만나서 연애하는 바람에 프랑스하고 이혼하잖아요. 네. 이분이 이혼을 했더니 누가 청혼을 했느냐? 영국 왕이 청혼을 했어요. 프랑스 최고 부자 여자니까. 그래서 헨리 2세랑 결혼을 해요. 그 사람 아들이 우리가 봤던 사장 리차드예요. 그래서 유럽 역사상 프랑스와 영국 왕비를 다 해본 분은 이분밖에 안 계세요. 오. 근데 개인적으로는 불행했어요. 두 번 다 남편한테 쫓겨나서 갇히거든. 근데 어쨌든 이렇게 되니까 그 아키텐이랑 프랑스 노른자의 땅이 인맥이 섞인 거예요. 프랑스 왕가랑 영국 왕가가 또 완벽하게 섞였죠. 이 더 이상 복잡하니까 얘기 안 할 텐데 쉽게 말해서 카페 왕조가 이제 단절이 되니까 이제 누구 왕족 중에 왕을 뽑아야 된다고. 그랬더니 영국의 에드워드 3세가 우리 어머니도 프랑스 공주인데 나도 자격 있다 이렇게 치고 나온 거예요. 근데 이제 프랑스 입장에서는 고가. 당연하지. 줄 그 수가 없지. 영국 놈이 왜 이런 식으로? 그러고 되면은 영국이 프랑스하고 통일되는 건데. 그러니까 사실 영지 갖고 그 노르망디랑 있는 특히 가스코뉴 영지 갖고 어마어마하게 싸움이 나고 있어가지고 이 건수를 잡아서 친 거야 사실은. 나도 이런 명분이 있다. 그랬더니 저쪽도 강공으로 나오면서 드디어 붙어버린 거죠. 근데 사실 최대 양모하고 포도주가 생산되는 생산지이자 경제적 이익을 위해서는 양측 다 한 발도 물러날 수가 없는 상황일 텐데 요게 그러면 이제 100년 전쟁의 시초가 되는 상황인가요? 그렇죠. 여기서 이제 시작이 되는데 여기서 이제 꼭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왜 100년씩이나 끄느냐. 네. 일단 그 얘기를 아예 미리 하고 가야 되는데 네. 이때가 봉건제가 끝나고 이제 왕의 권력이 세지려고 노력하던 단계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왕하고 귀족들 간의 갈등도 치열해요. 예를 들어 영국하고 프랑스가 싸운다가 아니에요. 영국 왕실과 프랑스 왕실이 싸운다예요. 영주들은 싸우는 게 아니고. 그럼 영주들도 다 머리가 있지. 이게 국가 단위의 전쟁이 되면 결국 왕이 군대 증원할 그렇죠. 거고 세금 많이 거둘 거고 그러다가 요즘 말로 하면 계엄령 떨어질 거고 끝나고 나면 어떻게 되겠어? 왕만 세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또 막 안 도와주고 저항하고 싸워요. 또 세금 내기 싫다. 그래서 이 100년 전쟁은 영국과 프랑스의 싸움이면서 영국 왕실과 왕실의 싸움 비슷하게 돼요. 그러니까 거국적인 전쟁이 아니에요. 그래서 왕들이 그때 이렇다고 해서 왕만 싸우는 건 아니지만 왕이 하여간 이제 끌고 나가야 돼. 근데 영국은 이때 직업군인제로 전환을 합니다. 이제 앞으로 얘기 나오겠지만 이 직업군인제로 전환을 했더니 돈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영주들은 세금 안 내려고 그러고 상인들은 세금 안 내려고 그러고 1년씩 턱턱 털어봤자 얼마 모아서 도시 하나 점령하면 전투 끝나요. 프랑스는 그 정도는 아니고 기사들을 모아요. 근데 프랑스도 똑같아요. 내가 저 밑에 가서 1년 내내 복무하면 진짜 신화 되는 거야. 근데 또 규약은 규약이고 외국이 쳐들어왔으니까 40일 종군 이런 걸 하거든요. 하다가 이기면 십자군 때와 똑같이 이겼네? 나 이제 집에 간다. 이렇게 되니까 대규모 작전이 나오지도 않고 지속적인 전쟁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냥 한 대 치고 한 대 받고 이러면서 100년 가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회전이라고 이제 전체가 다 붙어서 깨지면 한쪽에서 그냥 바로 팍 패! 그리고 끝나는데 계속해서 국지적으로 이 전쟁이 일어나고 들어와갔다 다시 나오고 이러니까 오래 가는 거군요. 그러니까 한 번 전쟁할 수 있는 돈 모았다가 한 번에 톡 털어놓고 야 또 돈 모아서 약간은 정말 병륜 같은.
근데 이게 무슨 자신이 모아서 탁 들고 또 가지고 탁 치고. 이게 무슨 문제가 있냐면 자기들이 아는 거야. 내가 가진 군대 가지고는 도시 한두 개밖에 못 한다. 그럼 말로는 영국하고 프랑스의 전쟁이에요. 그럼 예를 들어 뭐 파리를 점령한다거나 뭐 쓸어 이런 작전이 나와야 되는데 속된 말로 전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가서 그냥 저 도시 하나 털 엄두밖에 못 내요. 그게 100년 가지. 그러니까 세금을 가장 잘 거둘 수 있는 도시 위주로 한번 딱 해서 먹으면 이제 다음번에 쟤네가 또 여기 오고. 그 도시민들은 참 받거니 힘들겠네. 받거니. 아니 근데 갑자기 궁금한 게요. 프랑스인과 영국인 사이가 굉장히 안 좋잖아요. 지금도 그렇잖아요. 네. 이 100년 전쟁을 시초로 양 국가 간의 국민들이 서로 그렇게 좀 미워하게 된 건가요? 그러게요. 그럴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 전쟁을 하면서 네. 소위 이제 민족주의가 생겨요. 아 영국인, 프랑스인 이런. 예, 그래서 나중엔 이게 이제 속된 말로 전략이 없는 싸움은 감정 싸움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감정이 이렇게 막 올라가면서 또 이때 이제 소위 중앙 집권화가 진행이 되면서 소위 민족주의가 생겨죠. 사실 잔다르크가 프랑스의 구국이 영웅이 되는 것도 이전까지는 잔다르크 같은 나오면은 동네 영웅이지. 우리 지역을 살렸다. 그렇죠. 우리 이웃을 살렸다인데 국가의 영웅으로 뜨는 이유가 이게 민족주의가 생겨요. 생겨서.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예리하시네. 이 그냥 평상시 술자리나 이런 데서 들어보면 굉장히 서로 간에 싫어하는 느낌이 많이 맞아요. 들더라고요. 근데 이 속을 들여다보면 프랑스, 영국뿐만 아니라 전 유럽에 있는 용병이 다 여기. 아 그래요? 이런 경우도 있어요. 어저께까지는 프랑스 편이었는데 오늘은 영국 편이. 아하. 이런 경우도 허다했어요. 진짜. 그런데 이제 아직 국민 개병제는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군대는 그렇고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제 우리 특히 프랑스 같은 경우는 영토 일부가 영국 땅이었잖아요. 이 전체를 가져오면서 강력한 민족주의는 아니고 좀 하여간 뭐 이런 그러니까 국가적 그 민족 의식이 전까지는 생겨요. 국왕을 중심으로 해서 영주들이 많이 생겼다면 이제 진짜 중세 왕권 중심의 사회가 되면서 우리나라, 우리 국민 이런 것들이 확실히 근데 이게 확립이 왜 또 중요하냐면 프랑스 영주들 일부가 내내 영국 편을 들어요. 아까 프랑다스 얘기도 했지만. 그러니까 그때까지도 계속 그러다가 이제 끝날 때쯤 되면 이제 영국 편을 드는 프랑스 영주는 이제 매국 좀 이런 개념이 어허. 생겨요. 이제. 야 이거 시작부터 이거 흥미진진하네요. 좋습니다. 예. 바로 그러면은 100년 전쟁에 대해서 들어가 볼 텐데요. 그렇다면은 첫 번째 전투는 어떻게 이거 시작된 중요하네.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선전포고를 하죠 서로. 그때 선전포고는 뭐 이제 지금같이 문서로 선전포고하는 게 아니라 왕이 결투를 신청하는 거예요. 저쪽 왕한테 야 한번 장갑 던지는 거는. 누가 누구한테 먼저 한 거예요? 일단 이제 영국이 먼저 하죠. 영국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영국이 무역 제재, 경제 제재 이런 걸 동반을 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에드워드 3세가 프랑스의 양무수초라는 것을 금지합니다. 이렇게 되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모직 산업으로 먹고 살던 프랑드르 지방 사람들이 이게 못 살겠다. 그러니까 이럴 바엔 우리가 영국으로 붙자. 영국으로 붙어서 프랑스에게 대항하자. 이렇게 된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프랑드르 각처에서 반란이 일어나서 이제 프랑드르 백작이 쫓겨나고 이 틈을 타서 이제 에드워드 3세가 이제 안트워프, 지금의 벨기에죠. 안트워프에 상륙을 해요. 근데 이 이후에 뭐 장대한 전투가 벌어진 게 아니라 찔끔찔끔하다가 그냥 지지부진해다가 또 그냥 촛불 꺼지는 것 같이 다 꺼져요. 전투가 좀 찌질하게 찌질해. 왜요? 그러니까 이때 군대는 좋게 말하면 직업군인이고 용병이라는 개념이 좀 정확히 맞질 않은데 이게 꼭 지금 우리 같은 이런 국민 개병제가 아니거든요. 얘들도 수입이 있어야 와요. 이렇게 자꾸 하다 보니까 이번에 어디 털러 간대 그러면 모집하는 거예요. 와서 싸우러 가는 게 아니라 터는 걸 좋아해요. 이게 정말 웃기는 게 프랑스 군대를 공격하는 게 아니고 건너가서 군대를 피해 다니면서 빈 도시를 털어요. 이게 전술이에요, 이게. 그러니 이놈 싸움이 승부가 나냐고. 안 나죠. 그냥 국민들만 힘들어지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말할 모든 전투는 불행하게 만났을 때 벌어질 전투예요. 서로 막 쫓고 피해 다니고 털고 이러다가 그러니까 이 앞에 슬로이스 전투도 보면 슬로이스 해전이라고 뭐 말은 해전인데 우리가 뭐 이렇게 무슨 대규모 해전이라고 지칭할 만큼 커다란 해전 규모도 아니에요. 300에 나오는 막 100끼리 부딪히고 막 백병전하고 이게 아니야. 전혀 그런 게 아니고요. 근데 이건 있었어요. 그래도 이때부터 어떤 영국의 전통, 해전에서는 영국이다. 이런 게 있었고 대신 육전에서는 프랑스다. 왜냐하면 그때 한마디로 유럽 최강의 기사단이 아마 프랑스 기사단이었을 거예요. 우리가 지금 영국, 프랑스가 최강이라고 그러는데 실제로는 영국이 프랑스의 상대가 안 돼요. 영국 인구가 400만이고 프랑스 인구가 3,200만이에요.
경제력에서도 상대가 안 돼요. 오. 다만 프랑스가 좀 심하게 분열되어 있을 뿐이죠. 농업 생산량에서도 뭐 예. 비교가 할 수 없을 정도예요. 그러니까 방금 기사단 얘기했는데 영국군하고 프랑스군하고 만나면 좀 심하게 말하면 영국군은 거짓되고 이번에 사실 터키 가서 유럽의 온 나라 애들 투구를 다 봤거든요. 프랑스 투구는 확실히 눈에 띄는 게 화려해. 이렇게 보다가 뭔가 좀 이렇게 튄다 하면 프랑스야. 이게 보통 이제 기사들이 쓰는 걸 바이저라고 하지 않습니까? 헬멧에 눈에 보이기 위해서 바이저 이렇게 딱 하지 않습니까? 이게 프랑스는 달라요. 야, 달라요 진짜. 그러니까 뭐 한 단계 딱 이렇게 해서 이렇게 여는 것도 있고 아주 뭐 양쪽으로 이렇게 열리는 것도 있고 그 영국제는 그냥 깡통이에요. 그냥 영국제는 그냥 양철통 딱 치고도 구멍 뚫어놓은 거예요. 아, 흔히 우리가 영화에서 보면은 그냥 양철통에 구멍 뻥 뚫려 있는 게 그렇죠. 영국 네. 스타일. 딱 그리고 깡통 뭔가 이렇게 생겼어. 착착착 돼가지고 촥 멋지게 올라가는 게 프랑스제. 예. 근데 정말 희한해. 독일제는 이렇게 보면 그게 16세기 투구인데도 독일제는요 확실히 어떤 구조적 기능적으로 굉장히 노력 많이 하는 게 보이고 이탈리아는 일단 디자인이 튀어요. 탁 튀고 영국은 깡통이고. 그래서 나중에 영국이 이거 약간 여담인데 영국이 나중에 헬멧 야 우리도 유럽에서 괜찮은 나라인데 이게 우리 투가 뭐냐 그래서 얘가 이제 써요. 얘네도 이제 바이저 열리는 걸 쓰거든요. 여기서 경례가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사들끼리 만났을 때 가장 예의를 차리는 게 뭐냐면 바이저를 딱 열어주는 거예요. 얼굴을 보여줘요. 그러니까 서로 이게 이제 경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관등 성명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딱 열고 나는 무슨 가문의 누구다. 아니 왜냐하면 결투는 기사나 기사끼리 해야지 기사가 무슨 하급 신분하고 1대1 결투하는 거 아니거든. 그러니까 반드시 그 모욕이에요. 그래서 내가 너랑 싸울 만한 이게 집안이 되는 거다. 이거 보여줘. 아이죠. 야, 여기서 경례가 나와. 그러니까 영국 경례 보면 이렇게 하잖아요. 맞아 이렇게 하죠. 근데 대부분 나라가 경제가 이렇잖아요. 네. 이게 왜 그런 줄 아세요? 왜요? 영국 해군 때문이에요. 영국 해군이 이렇게 해요. 왜냐하면 예전에 영국 해군들은 일이 험했잖아요. 네. 일이 험하니까 손바닥이 지저분하다고요. 근데 지저분한 손바닥을 상관한테 보이는 게 예의가 아니다. 예의가 아니니까 이걸 가리는 거예요. 근데 영국 해군이 전 세계를 돌아다녔잖아요. 그러면서 그러면서 이게 배우구나. 나온 거예요. 우리도 지금 뭐 이제 뭐 우리 방송 보고 계신 많은 장병 여러분들 있지만 손바닥 보이면 이거 손바닥을 보여. 이거 눌러줘야 되거든요. 때문에 진짜 이제 귀족은 이렇게 해야 되는 거구만. 이게 약간 없어 보이는 게 사실은 진짜였구나. 이게 영국군 경례 멋있어요. 근데 이거 좀 없어 보이잖아요. 아니야. 아저씨 하이 이런 느낌이잖아요. 생각하기 나름이라니까. 슬루이스 해전에서 우위에 섰던 영국. 하지만 진짜 대결은 이제부터다. 백년 전쟁의 서막 크래시 전투. 근데 이제 크게 벌어지는 게 에드워드 3세가 작심하고 이제 한번 모아서 들어가죠. 이 가스코뉴 지방이 아마 삼총사의 달단양의 고향일 거야. 이게 또 돈도 많은 데다가 애들이 쌈자락으로 유명한 동네예요. 포도주 많으니까 당연히 예. 싸움이 잘일 거예요. 술이 있는 곳에 싸움이 동반이 되는군요. 왜 이유가 그렇게 됩니까? 흘러가는데 그 얘기를 듣고 프랑스 왕도 이제 필립 6세가 이거 나도 이제 못 참아. 그 대군을 거느리고 공격하러 오는 겁니다. 그랬더니 에드워드 3세가 이거 좀 골치 아프게 됐잖아요. 병력도 적었는데. 그래서 자기 편은 플랑드르거든요. 근데 프랑스를 횡단해서 플랑드르로 튀는 거예요. 쫓고 튀고 이 치열한 추격전이 벌어져요. 몇 번 잡힐 뻔하는데 뭐 강에 배를 다 치워놨는데 배가 없어. 이제 프랑스군은 쫓아와. 현상금 건널 장소를 가르쳐주면 어마어마한 돈을 주겠다. 그럼 또 누가 한 명 가르쳐줘. 그렇게 튀고 튀다가 결국은 따라잡혀. 이제 더 이상 힘들어서 못 가겠다. 여기서 벌어지는 전투가 이제 크레시 전투죠. 영국군은 직업군인 제도로 모았기 때문에 요먼이나 농민군 출신들이 많이 왔어요. 근데 프랑스는 아직 봉건적인 구조라서 봉건 군대, 기사가 오고 종제들이 온다고요. 멋있게 이쪽이 훨씬 멋있지. 그냥 갑옷 쫙. 아니 진짜 눈에 딱 띄면 프랑스제라니까. 프랑스 사람들은 여기에 스스로 감동을 해요. 아, 본인 스스로가요? 그럼요. 저기 갑옷도 안 입고 그냥 나르시즘. 아, 난 이게 멋있어. 기사가 한번 이걸 입으려면 한 15분 정도 걸려요. 그 시종 3명에서 해야 되거든요. 그럼 기사가 갑옷을 안 입을 때 시종 3명이 하는 일이 뭐냐? 닦는 거예요. 갑옷을? 갑옷 닦는 거. 왜냐면 이때 플레이트는 녹이 슬기 쉬웠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그걸 뭐라고 그러더라고요? 예전에 뭐 재봉틀 기름 비슷한 거 그걸 발라가지고 피마작 기름, 예. 피마작. 반짝반짝하게 닦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대의 군대에 남아있는 그 많은 것들이 사실 중세 초기에 기사단에서 많이 나왔네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모이면 휘황찬란하잖아요. 그냥 이걸 봐도 야 이거 정말 멋있는 군대야. 저기를 봤더니 그냥 도둑대지 도둑대. 약탈물 이만큼씩 짊어지고 얘들은 무기는 버려도 약탈물은 안 버려요. 그러니까 생각해보세요. 약탄물 지고 깡통 쓰고 있으면 프랑스 기사들은 보면 어떻게 저거 뭐야? 정말 하찮게 도둑 같아 보이죠. 보이겠네요. 아니 근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모아놓은 프랑스군이 쫓고 쫓아서 겨우 이제 딱 영국군을 만났단 말이죠. 그럼 영국도 더 이상 도망칠 곳이 없어요. 그러면 이제 싸워야 되잖아요. 도망갈 데가 없으니 에드워즈 3세는 병력을 언덕에 이제 3개 진영으로 확보해서 3개 진영으로 나눠서 이렇게 배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프랑스군이 이제 왔죠. 네. 근데 프랑스군 내에서도 용병들이 있었어요. 유명한 제노바 석궁병들이라고 비싼 용병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때 당시에. 유명하면 비싼 거죠. 그러니까 제노바가 이 많은 부를 쌓은 이후의 이야기인 그렇죠. 거죠. 네. 지금 메이저리그랑 똑같아. 네. 유명한 용병 데려오려면 돈을 써야죠. 그러니까 이제 프랑스 기사단은 무슨 생각이냐면 야 얘네 앞에서 석궁 한 30분 날려주면 다 끝나겠지 이런 아니라는 생각을 좀 했었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엉망진창 만든 다음에 멋지게 차려입은 프랑스 기사들이 돌격을 하면 저 거짓대들 풍비박산 날 거야. 이런 대단히 아니라는 생각을 했었죠. 네. 거기다가 전날 비가 와가지고 영국군이 이제 언덕에 포진을 하고 오는 걸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가 비에 맞은 생쥐거리라고 그러면 사람이 정말 비 맞으면 되게 추해 보여요. 없어 보여요. 언덕에 웅크리고 있는데 엄마들이 항상 얘기하잖아요. 네. 비 맞고 다니지 마. 맞아요. 그래서 우산 쓰고 이렇게 그럼요. 기다리고. 그래서 사실은 정찰대장이 갔어요. 가서 보니까 이게 위치가 너무 불리한 거야. 완전히 이렇게 올라가는 언덕의 삼각형 대형에 딱 잡고 있으니까 날이 밝은 다음에 완전히 공격 대형 편제를 해서 체계적으로 공격하자라고 왕한테 얘기를 합니다. 네. 그리고 이때 프랑스군의 문제는 여러 기사단이 뭉쳐 있어갖고 통제가 안 돼요. 그 왕이 들어보니 맞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딱 갔는데 보니까 애들이 비 맞은 생쥐꼴로 언덕에 웅크리고 있는 거야. 저거를 우리가 굳이 작전 계획을 짜야 되냐 이러면서 일이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 벌써 앞에서 튀어나가기 시작했어. 야 저걸 하면서 일단 뛰기 시작하는 거죠. 그때부터 이제 난장판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원래 그렇지 않습니까? 그 돌격이라는 것도 네네. 어떤 체계에 맞춰서 돌격해야지 중구난방으로 돌격을 하면 안 되거든요. 더군다나 이제 영국군 같은 경우에는 나름 최종병기가 있었어요. 그래요? 예, 롱보라고 해가지고. 롱보 아마- 배웠었죠. 서준 씨 잘 아실 거예요. 네. 게임 하셨으니까. 우리 지난 시간에 예전에 배웠잖아요. 로빈 훗이 사용했었던. 그렇죠. 이들이 롱보를 왜 쓰는 이유가 뭐냐? 복합공을 만들기 적합한 기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단목공을 써야 되잖아요. 근데 장력을 넓게 하려면 어떻게 돼요? 크기를 팔이 키워야죠. 길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롱보한테 프랑스가 아주 큰 콜을 다칩니다. 오, 석궁보다도 강력한 유력을 발휘하나요? 갑옷을 그냥 뚫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것도 있었다고 해요. 그때 뭐 좀 비가 내리고 좀 그랬었거든요. 근데 롱보를 가지고 있던 영국 장공병들 요먼이라고 부르는데 이 사람들은 활 시위, 이 스트링이 젖지 않기 위해서 여분의 스트링을 갖고 다니거나 아니면 그 젖지 않기 위해서 품에 놓고 다녔대요. 근데 이때 제네바 석궁들이 활 시위에 대한 관리가 잘 안 됐던 상태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사정거리의 차이가 났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그것도 위에서 아래로 쏘는 그렇죠. 것이 그런 것도 아래에서 위로 쏘는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하니까. 아무튼 그게 더 처절하게 보였대요. 옛날에 우리나라도 그런 얘기가 있어. 이 궁수들은 부인하고는 안 자도 활은 안고 잔다. 근데 이런 말을 좀 이렇게 꼭 이렇게 흥분한 여성분이 계세요. 아니 그건 진짜 전투에서 내 활이 전투에서.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 그렇게 네, 하는 근데 것이죠. 그게 활을 사랑해서가 아니고 그럼. 활이 시원해서 아닐까요? 아니 죽구이처럼. 활은 체온 조절을 안 해주면 네. 이 성능이 뚝 갈라져요. 떨어져요. 부러지고. 네, 그러니까 습기를 막 먹거나 온도가 하면 탄력이 뚝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영국 군수들은 이걸 껴안고 온몸에 비를 맞으면 이러고 있었는데 이 프랑스 기사들이 보니까 참 처절해 보이잖아요, 저거. 야 쟤네 춥냐? 뭐 이렇게 꽁꽁 싸매고 있냐 이러고 있었던 거죠. 사실은 이게 지금 대단히 중요해요. 지금 너희들한테 강타를 날리려고 이러고 있는 건데 그러다가 이제 출발 막 돌격 오니까 꺼내서 이제 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여기서 중요한 무기가 있는데 이건 제가 무기고 하고 난 다음에 아젠크루 전투 때 제가 말씀드릴게요. 어머. 이렇게 약간 뭔가 밀당을 하신 적이 밀당을. 없었는데. 뭐 앞으로 전투가 계속 있는데 일단은 뭐 무기고 네, 내용을 그러니까요. 나누셔서. 말씀을 하셨으니까 이왕 말 나온 김에 무기고를 먼저 만나고 오시겠습니다.
무기고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무려 100년이 넘게 지속되었던 영국과 프랑스의 전쟁. 오늘은 100년 전쟁에 쓰인 무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4세기 무렵부터 본격적으로 쓰인 강철은 무기의 질을 크게 향상시켰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검과 갑옷에서 있었는데요. 먼저 검은 이때부터 쇼트 소드가 나옵니다. 강철의 사용으로 더 이상 지나치게 크고 무거운 롱 소드를 쓸 필요가 없었죠. 특히 지나치게 길었던 날 길이는 70cm가량으로 적당해졌고 한 손으로 다루기 아주 편해졌죠. 날의 폭과 무게 또한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쇼트 소드는 사용하기 쉽고 찌르기에 적당하고 튼튼하다는 세 가지 특징이 있었습니다. 다만 기병의 경우 롱소드와 별 차이가 없는 길이의 검을 썼다고 하네요. 하지만 역시 날폭과 무게는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강철은 검뿐만 아니라 갑옷에도 변화를 주었습니다. 드디어 비교적 우리에게 익숙한 플레이트 아머, 즉 판근 갑옷이 출현한 거죠. 그동안 사슬 갑옷의 방어력 부족에 불만이 많았던 기사들은 강철을 사용해 전신을 보호할 수 있는 갑옷을 착용하게 됩니다. 팔꿈치나 무릎, 어깨 등 움직이는 관절 부위는 가죽끈이 달린 강철판을 덧대 사용해 동작이 가능하게 했습니다. 이들은 폴린이라고 불렀죠. 초기엔 안쪽에 사슬 갑옷을 덧대 입었으나 강철판의 강도가 충분해서 사슬 갑옷은 곧 안 입게 됩니다. 하지만 플레이트 아머와 신체 사이에 완충 작용이 필요했었기 때문에 아케튼 같은 두꺼운 섬유 갑옷을 안쪽에 덧대 입었었다고 하네요. 덕분에 기사가 말에서 떨어져도 복합 골절 등의 부상을 방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도 플레이트 아머 전체 무게는 20kg 정도로 꽤 무거운 편이었습니다. 이런 무겁고 비싼 갑옷은 기사 계급이나 돈 많은 사람들만 입을 수 있었겠죠. 일반 병사들은 하체까지 보호하는 전신 갑옷보다는 투구와 상체를 보호하는 흉갑이나 아케튼, 사슬 갑옷 정도만 착용했었습니다. 투구는 배서닛 투구가 대세였습니다. 배서닛은 물동이를 뜻하는 베이슨에서 유래되었다고 하네요. 얼굴을 확인하기 위한 바이저의 모양이 뾰족해서 피그 스페이스라고도 불렸습니다. 배서닛과 함께 피커캣도 애용되었습니다. 피커캣은 프랑스어로 작은 요새를 뜻합니다. 당연히 일반 보병들은 이런 투구를 착용할 수는 없었겠죠. 훨씬 더 간략해진 투구를 썼습니다. 보병들은 셀릿이라는 간략화된 투구를 사용했는데요. 바이저가 달린 셀릿과 머리만 보호하는 셀릿 두 종류로 나눠졌죠. 영군 보병은 실카라는 독특한 투구를 썼습니다. 이런 튼튼한 갑옷과 투구들 때문에 기사들은 검보다는 타격 무기를 선호했습니다. 타격 무기 역시 예전보다는 훨씬 가볍고 강력하며 정교해졌습니다. 가장 흔한 타격 무기는 역시 철퇴 메이스였죠. 크기는 다소 작아졌지만 강도는 변함이 없었다고 하네요. 단단한 갑옷도 두세 번 내리치면 찌그러졌다고 합니다. 투구를 가격했을 때는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배틀엑스 역시 기사들에게는 인기 있는 타격 무기였습니다. 한 손으로 휘두르기 적당한 크기로 진화했죠. 워해머는 호스맨스 해머로 진화했습니다. 기사를 위한 무기였죠. 비슷한 무기로 워피크란 타격 무기가 있었습니다. 적의 투구를 꿰뚫고 들어갔다고 하네요. 말탄 기사들에 대항하기 위해 보병들의 무기도 한층 진화합니다. 먼저 소개해드릴 무기는 할베르트입니다. 거의 16세기까지 쓰인 무기죠. 독일어로 막대기를 뜻하는 함과 도끼를 뜻하는 베르트가 합쳐진 말입니다. 할베르트는 날카로운 창에 도끼가 달려있고 반대편에는 작은 갈고리가 달려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도끼로 적 기병의 다리를 절단할 수 있었고 갈고리를 이용해 기병을 말에서 끌어내릴 수 있었습니다. 적 기병이 쓰러지면 창 끝으로 바이즈를 열고 창을 박아 넣었다고 하네요. 상상하기 싫습니다. 할베르트가 단순화된 무주란 무기도 있었습니다. 가난한 자의 할베르트라고 할 수 있죠. 이와 함께 배틀훅도 즐겨 사용되던 무기입니다. 배틀훅은 말 그대로 기병을 끌어내리기 위한 갈고리입니다. 사실 할베르트를 쓰기 위해선 고도의 훈련이 필요했기 때문에 숙련도가 낮은 병사들에겐 배틀훅이 지급되었다고 하네요. 석궁은 이때까지 아직 절대병기에 가까웠습니다. 특히 제노바 출신 용병들은 유명한 석궁병들이었죠. 이들은 석궁을 아버리스트라고 불렀는데요. 이탈리아의 도시국가에서는 일찍부터 아버리스트를 대량으로 도입했습니다. 이 아버리스트와 함께 바늘과 실처럼 붙어 다니는 무기가 있었습니다. 바로 하비스라고 불리는 장방형의 거대한 방패였습니다.
높이가 거의 1.5m나 되고 무게도 8kg 가까이 되었기 때문에 절대 손에 들고 다니는 방패는 아니었죠. 파비스는 석궁수가 그 뒤에 숨어서 석궁을 재장전하기 위해 필요한 공간을 제공했습니다. 따라서 전투 전에 파비스를 땅에 단단히 고정시켜야 했죠. 재장전에 시간이 많이 걸리는 석궁수들에게 아주 귀중한 존재였습니다. 파비스는 한 번 설치하면 전투가 끝날 때까지 이동이 힘들었습니다. 파비스의 가장 큰 약점이었죠. 아무튼 아버리스트와 파비스로 무장한 제노바 용병들은 당대 최강의 전력을 자랑했습니다. 하지만 영국에도 궁극의 최종 병기가 있었습니다. 바로 롱보우, 장궁이었죠. 롱보우는 이전에 노르만인들도 사용했다는 말이 있었지만 영국의 롱보우는 그 크기가 거의 180cm에 육박했습니다. 화살도 거의 100cm에 달했다고 하네요. 화살촉은 강철로 되어 있어서 4.5mm 두께의 강철판을 관통했다고 합니다. 롱보우 사수는 요몬이라 불렸는데요. 당시 최정예로 인정받았습니다. 요몬들은 직사뿐 아니라 곡사에도 능했기 때문에 프랑스 입장에서는 악몽과도 같은 존재였습니다. 사실 석궁이나 롱보우나 사정거리에 큰 차이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훈련받은 요몬이 사용하는 롱보우는 10초에 한 발꼴로 사격이 가능했죠. 심지어 6초에 한 발을 발사할 수도 있었다고 하네요. 그야말로 영국의 최종 병기답습니다. 자, 이제까지 100년 전쟁에서 쓰였던 무기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무기들이 어떠한 결정적 활약을 했는지 전사 분석지에서 확인해 보시죠. 그러면 크레스 전투는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우리가 무기고 전에서 얘기했었죠. 정말 영국 저기 무기고가 이미 방송에 나왔다라고 전제 조건 하에 얘기하지 마십시오. 안 나올 수도 있는 겁니다. 왜 전제 조건을 깝니까? 죄송합니다. 우리 아직 보기 전인데요. 클래시 전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만 얘기하시면 됩니다. 이제 정말 형편없던 영국군을 향해서 이제 프랑스의 제노바 용병 석궁부대하고 이제 그 맞닥뜨리게 되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제노바 용병 부대가 제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대단히 중요한 무기가 하나 더 필요했어요. 뭐요? 그게 바로 파비스 방패였습니다. 파비스 방패. 큰 방패. 네. 네. 이 파비스 방패는 크기가 한 1.5m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들고 싸우는 방패가 아니고 뭐냐면 땅에 막아놓는 방패. 네. 이거 왜? 석궁병들의 가장 큰 약점이 재장전 시스템이었어요. 재장전할 때 반격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뒤에서 숨어서 재장전하기 위한 방패였어요. 근데 당시에 이 방패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방패를 가져오라고 했다고요. 근데 없는 상태로. 방패를 가져오라고 했는데 보니까 영국이 거짓골이잖아요. 그러니까 없어도 되겠다. 뭐 저런 그러니까 제노바 영국은 괜찮을 것 같은데. 그냥 넣어둬요. 그냥 할게.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영국군은 스트링을 제대로 보강하고 있었던 상태였고 제노바 석궁수들은 스트링이 물에 젖었기 때문에 제대로 된 장력이 나오지 않은 상태였어요. 이런 상태였죠. 첫 번째 붙었는데 제노바 궁수들의 피해가 큰 거예요. 이때 만약에 건전한 판단을 했으면 일단 뒤로 후퇴해야죠. 근데 프랑스 기사단들은 그 자존심이 용납하지 않는 그런 게 어딨어? 응? 나 기사야. 그리고 돌격을 합니다. 비에 젖은 땅이 철벅철벅한 상태에서 돌격력을 제대로 발휘할 수도 없었고 그렇죠. 언덕을 올라가는 것도 힘들었지 않습니까? 여기에 다시 한번 롱보우의 세례를 받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롱보우가 물론 경우에 따라선 플레이트 갑옷을 뚫고 들어갈 수도 있었지만 많은 경우에는 플레이트 갑옷을 튕겨 나오는 경우도 있었어요. 근데 이 롱보우의 가장 큰 역할이 뭐냐면 기사를 죽이는 게 아니라 기사의 돌격력을 둔화시키는 거였습니다. 많은 화살들이 말에 맞아요. 그래서 말에 맞아서 말이 쓰러지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진창이었죠. 아수라장이 됐잖아요. 바로 이 찬스에 영군 보병들이 돌격을 합니다. 게다가 기사들은 엄청 무겁고 네. 오르막길이고. 네. 이때 영군 병사들이 이제 배틀훅이라고 하는 이제 커다란 갈고리가 있었는데요. 그 다음에 할베르트라는 창도 있었고요. 배틀훅으로 끌어내린 다음에 기사가 쓰러지잖아요. 바이저 있잖아요. 창 끝으로 바이저를 탁 엽니다. 왜 플레이트는 안 뚫리니까. 뚫고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바이저를 딱 이거 바이저에다가 꼬아놓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거의 프랑스 기사단이 거의 전멸 상태까지. 와우. 근데 이게 왜 또 그렇게 되냐면 프랑스는 그동안 전쟁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기사들이 그냥 요즘으로 하면 도장에서 이거 닦고 나오는 거고
영국은 우리 지난번에 영화편 할 때 했지만 브루스 윌리스랑 스코틀랜드 반란했죠. 아일랜드 반란했지. 웨일즈 반란이 있었지. 끊임없이 전투를 해요. 이 과정에서 영국 왕들은 이 기사들을 못 믿는다. 그래서 일반 병사들을 모집하고 기사들 중에 똑똑한 애들은 장교를 시켜요. 그리고 전투 경험을 해보고 이러다 보니까 기병과 보병과 궁수가 완전히 협력 전투를 하게 돼요. 방금 말씀하신 것도 이렇게 사이사이 서요. 그래서 궁수가 어디까지 하면 그때 보병이 알아 탁 튀어나가서 해결하고 그래서 이제 전투력을 도와주고 이걸 또 통제하는 장교 집단이 있고 그러니까 체계적으로 되고 프랑스군은 저 동네 기사단이 가서 몰락했어. 그러면 배울 생각 자식들 우리한테 맡겨. 이제 우리 동네 간다. 또 깨지면 비켜. 얘들이 용감한 건 인정해 줘야 돼. 그래서 앞에 가다가 막 허물어지면 참지도 않고 자기들이 들어가. 니네 좀 비켜. 이제 우리가 해줄게. 여긴데 들어가는 팀하고 나오는 팀이 엉켜요. 군대 옛날 백병전은 대형이 깨지면 끝인데 좁은 길로 들어가고 나오고가 엉키면서 벌써 절반은 먹고 들어가요. 이러면 선멸전이 되잖아요. 거의 예. 뭐다 그리고 지쳐요 또. 그리고 앞에 가서는 그렇게 해서 당하는 거죠. 근데 그건 또 안 보이거든요. 그럼 뒤에서 조바심만 내면 비켜 나와. 그래서 무려 15번, 16번을 공격을 했대. 이게 전부 다른 부대가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일관되게 통일된 지휘 체계가 있었으면 초전에 그렇게 피해를 봤으면 다 빼야죠. 그렇죠. 일단 빼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중구난방으로 돼 있으니까 쟤네가 안 돼, 그럼 우리가 갈게. 이런 식이었죠. 거기다가 저 지도에도 나가지만 영국군의 좌익 쪽은 한 부대도 안 갔어요. 근데 저쪽이 더 접근하기 좋은 길이었거든요. 네. 경사로가 얕았고 이 우익은 이렇게 거의 왜 절벽이고 몰랐던 거예요? 그냥 앞에 비켜. 그냥 그러니까 무시한 거죠. 너무 네, 무시한 줄 서서 통제가 안 되니까 군대를 처음에 정찰대장이 말한 것처럼 지형을 파악하고 대형을 편제한 다음에 너희는 이쪽으로 돌아가라. 그렇죠. 우리 이런 게 돼야 되는데 그냥 한 줄로 쭉 오다가 저기 있대. 그럼 비켜 이러면서. 또한 프랑스 기사에는 어느 정도 자신 있었던 게 뭐냐면 이때 되면 프랑스군 이 판금 갑옷이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고급 제품이에요. 그냥 이렇게 평평한 판금이 아니라 곡선을 줬다. 그렇죠. 이렇게 가슴 앞으로 이렇게 튀어나와 곡선 있어요. 주고 다 곡선이었기 때문에 웬만하게 활이나 이런 것, 석궁 같은 것들이 그러니까 90도 각도로 직각이 아닌 이상 피해를 줄 수가 없었어요. 더군다나 말에서 달려가는 속도도 있었기 때문에 프랑스 기사들은 무슨 생각이 있었냐면 우리 천하무적이다. 인간 탱크. 예, 그런 생각이 있었다. 그래서 긴 창이나 아니면 철퇴 같은 거나 딱 들고 막 휘두르면서 이제 가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어요, 이거. 정말 멋있을 거 아니에요. 갑옷은 번쩍번쩍하고. 바이저가 열려서 죽을 줄 몰랐죠. 아니 가다가 자기 편 시체에 걸리고 엉키고 저 앞에 가면 기진맥진하고 그 다음에 상황 판단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때 막 날라오는 거죠. 이게 사실은 양적으로도 기술적으로도 뭐 일단은 프랑스군이 압도를 하고 있었는데 영화 같은 데 보면 굉장히 불리한 상황에 좁은 길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영화 300 같은 데서도 보면 적은 숫자가 큰 숫자를 막는 길은 좁은 길에서 싸우는 것이다 라고 나오는데 그걸 다 버리고 프랑스군은 알아서 일렬로 가준 거니까. 그러면 이제 영국이 일단은 사실은 눈에 보이는 거에서 압도적인 차이였는데 승리를 가져왔고 승기를 딱 잡았는데 이러면 영국의 생각이 딱 달라졌을 것 같은데요. 뭐 달라질 것까지는 없고 이겼으니까 이제 이제 그럼 돌아가요? 전리품 싸들고 집에 가져야지. 다만 역사적으로 보면 이게 결국 평민 부대한테 네. 봉건 기사층이 처참하게 깨진 사례로 이제 기억이 되죠. 당시 사회에 준 충격은 꽤 컸던 것 같아요. 이제 시민들이 농민들이 귀족들을 그것도 거의 때려잡았잖아. 이 이야기가 영국에 쭉 퍼지고 그럼 영국 사람들의 어떤 의식도 좀 바뀌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이거를 계기로 했는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그 장궁병 있죠. 네네. 요먼. 장궁병에 대한 대우가 대단히 개선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유목민족을 제외하고 나선 궁병이 없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저기 군기병이 없잖아요. 네. 말 타는 기병이 네네.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요먼들은 말을 타고 다니는 요먼들이 몇몇 있었어요. 그 정도로 돈을 많이 받았고 대우를 받는. 대신 훈련이 정말 엄격했었어요. 왜냐하면 이 요먼들이 우리가 전부 다 활은 직사로 쏜다고 생각했잖아요. 그런데 요먼들을 장궁은 45도 각도가 사실 제일 멀리 날아가잖아요. 그렇죠. 곡사로 쏘는 연습을 계속하는 거예요. 사실 그 롱보우와 석궁의 사정거리 차이는 별로 없어요. 네. 근데 이 요먼들이 계속해서 45도로 곡사로 쏘는 걸 계속 연습해요. 이게 대단히 고급 기술이에요. 상당한 그럼요.
일직선으로 쏴서도 잘 안 맞는데 올라갔다 내려와서 네, 맞추는. 그래서 이걸 타이밍을 맞추는 연습을 그들 말에 의하면 일요일도 쉬지 않고 연습했다. 이 정도로 대단히 근데 엄격하게. 그게 또 왜 그러냐면 활은 하루에 많이 못 쏴요. 근육이 나가버려요. 아 힘드니까.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일요일 시즌 하루에 몇 발 이상 못 쏘거든. 더군다나 요몬을 가리키는 그 지휘관들은 어떤 통제까지 했냐면 절대 술 먹지 마라. 너네 연습하고 이럴 때는 술 한 방울도 못 먹는다. 대신 월급 많이 준다. 이거였어. 그래서 사실 영국이 성공했던 비결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런 장교층이 있었다는 거. 네. 기사들 중에서 진짜 군인이 될 만한 기사들을 뽑아서 장교로 쓰고 그 장교들이 병사로 쓸 만한 애들을 찾아오게 했어요. 모집하고 훈련시키고. 그러니까 훨씬 잘 되는 거지. 근데 프랑스는 그냥 도장에 자기 동네에서 혼자 이렇게 폼 잡다가 끌고 나오니까 중구난방이고. 그리고 영국 군수들은 팀 플레이를 많이 하기 때문에 우리는 되게 적이 쳐들어올 때 활 쏜다 그러면 앞에만 쏜다고 생각하잖아요. 영국 팀은 어떻게 하냐면 부대가 여러 가지 수법을 쓰는데 이렇게 곡사로 이렇게 쏘면 활을 이렇게 막아요. 네. 그때 옆에 있는 부대가 옆에서 날리는 거예요. 아. 그러면 그냥 이야. 그러니까 그런 식의 팀 플레이를 많이 했어요. 근데 적이 지금 나한테 돌격해 오는데 내 앞에 걸 안 쏘고 옆에를 쏜다는 건요. 굉장한 쉽지 않죠. 굉장한 그럼요. 훈련과 믿음 없이 서로를 믿어야만 가는 거죠. 그러면 영국이 이렇게 프랑스군을 대패시켰단 말이죠. 그러면 물론 이제 물론 약탈도 했고 이제 돌아가긴 했지만 야 이거 해볼 만한데 이거 프랑스 우리가 한번 이거 어떻게 한번 해볼 만한 이런 생각도 할 것 같아요. 해볼 만한 정도가 아니에요, 사실. 근데 영국군이 이 이후에 영국군은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확실한 항구 도시를 하나 점령을 해서 교두보로 삼자라는 생각을 했어요. 우리는 해군이 강하니까 언제든지 도착해서 싸울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유명한 깔레항을 포위합니다. 그런데 이 깔레에 있었던 프랑스 수비대가 정말 수비를 악착같이 잘해요. 기사도 안 부담났네. 그렇죠. 처음에도 말했지만 전략이 없어요. 대전략이 뭐 프랑스를 수도를 함락 이런 게 없고 털어먹기만 하면 돼. 그냥 아까 크래시 이겼어. 자 이제 뭐 하지? 이렇게 되는 거죠. 돈 쓰러 가야죠. 털었어. 이제 털었으면 그냥 집에 갈까? 이제 프랑스 대군을 물리쳤으니 쟤들이 한동안 안 오겠지. 그럼 어디 맛있는 도시 하나 털자. 그래서 몰려간 게 깔레예요. 이런 식으로 하니까 이게 도시 쟁탈전이지 국가 간 전쟁이 아닌 것처럼 되는 거죠. 이게 깔레에서 시간 다 낭비하고 그걸 10개월인가 포위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그렇게 프랑스 깔레 수비군이 그렇게 잘 싸울 줄은 영국도 몰랐겠죠. 그렇죠. 그래서 크래시 전투는 그걸로 다 날려먹어요. 아 거기서 이긴 거를 거기서 다 그래서 다 날려먹고. 날려먹고. 근데 깔레를 점령하긴 하는데 아 성공은 하네요. 네, 성공은 하는데 그때 이제 그 유명한 게 로댕의 조각 유명한 깔레 시민들 하도 이것 때문에 고생을 해가지고 아 로댕에 생각하는 사람 말고 그 유명한 깔레 시민들이라는 깔레 조각의 시민들이라는 이야기가 이때 나오는 거예요. 깔레 때문에 하도 화가 나가지고 우리 그 안시성 할 때 했던 것처럼 저 성을 점령하면 잃어버릴 거다 그랬는데 워낙 저항을 오래 했으니까 고섭을 해요. 그 시민들 학살 안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항복하겠다. 그랬더니 대표로 몇 명만 나와라. 그래서 이제 깔레 이제 시민 중에 고위 시민들이 머리 깎고 수모를 겪는 그게 나와요. 그래서 죽이려고 그랬는데 왕비가 또 그래도 멋있는 사람인데 살려줘. 그래서 안 죽였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끝까지 저항하던 그 시민들한테 이러다가는 영국도 피해가 너무 크니까 교섭을 통해서 그렇죠. 니네 물러나가면 죽이진 않을게. 예, 그래서 라고 깔레를 하는데 점령하고 대표로 7명을 죽이겠다고 그랬는데 살려주죠. 머리만 깎고. 예, 그래서 그 장면을 묘사한 게 그 로댕의 그 유명한 깔레 시민. 근데 계속해서 로댕의 그 유명한이라고 하시는데 저는 오늘 처음 봤어요. 솔직히 윤준현 아나운서 로댕의 깔레 시민들 알았어요 원래? 그래서 그 뒤에는 이것만 알잖아 우리는. 이게 더 유명한 건데 원래. 그래요? 아무튼 영국이 남는 장사를 못한 건 사실. 그러네요. 다 날려먹었네. 예, 정말 남는 장사를 못했고 이게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도시 쟁탈전이 되니까 역량을 총 집결해서 적의 수도로 쳐들어가는 이런 게 전혀 없었어요 여기서 이때. 그 군대 모으면 이렇게 해요. 우리가 안 털어먹은 데가 어디지? 그것도 왜냐면 이제- 싱싱한 데를 털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게 전략이 아니고 이거 도둑 전략이지 이게 어떻게 전쟁이야. 그러니까요. 항상 제일 좋아하는 데가 안 털어먹은 싱싱한 지역. 근데 이제 사실은 이런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건 전략 전술 왕이잖아요. 왕이 그럼요.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잖아요. 이 이후의 왕들은 어떻게 변화갑니까? 100년 전쟁이 오래간 이유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그 영주들이 잘 협력을 안 하고 이제 시민들이 기사를 두드려 패는 시대가 되니까 시민들도 말을 잘 안 들어요.
그러니까 이 왕들이요 사실은 국내 내정 다스리는 게 더 힘들어요. 귀족은 귀족대로 된 빚이, 부르주아는 부르주아대로 된 빚이, 농민은 농민대로 된 빚이. 그러다 보니까 왕의 개인적인 역량에 따라서 국가의 전력이 확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역사의 법칙은 아무리 똑똑한 집안도 3대가 내리 똑똑한 법은 없어요. 이게 또 언밸런스하게 되거든. 그러니 여기 좀 또 괜찮은 애가 나오면 이쪽에서 퍽 죽고 여기서 나오면 이거 퍽 죽고 이렇게 되는데 백년 전쟁이 재밌는 건 양쪽에서 같은 또 이게 안 나와. 항만 제대로 붙어야 되는. 영국에서 좀 쓸만한 애가 나오면 프랑스가 프랑스는 퍽 별로고. 쳐지고 여기가 또 이렇게 되면 여기 나오고 이래서 이게 또 시소 게임이 가죠. 그래서 이 크레시 전투 후에 필립 6세는 충격을 받은 지 얼마 못 살고 죽고 드디어 프랑스 역사상 가장 좋은 별명을 가진 왕이 나와요. 설량왕 장. 더 굿이죠, 더 굿. 다음 이야기. 위기에 몰린 프랑스를 구할 새로운 영웅이 나타났다. 과연 그들은 백년 전쟁의 판도를 바꿀 수 있을 것인가? 백년 전쟁 두 번째 이야기. 장 덕분에 굉장히 재밌어져요. 내가 이들을 막겠노라. 프랑스 귀족하면 자존심이잖아요. 내가 왕이 여기 있으니까 빨리 나 따라와. 나 장이야 막 이래요. 그러면 영국분들이 이렇게 있다가 제가 장이네? 영국의 치명적인 사건이에요. 왜요? 거의 40% 내지 절반이 죽었다. 그동안 영국한테 잊어버렸던 대부분의 영주를 또 되찾아요. 백년 전쟁 역사상 가장 큰 전투가 벌어집니다. 다시 한번 똑같은 짓을 반복합니다. 기사 돌격. 프랑스에 위기가 났죠. 거기다가 이렇게 되니까 프랑스도 분열을 하죠. 그래서 결론은 어떻게 돼요? 누군가 등장하잖아요. 아 그러면 여기에서 등장하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오를레앙의 성녀 잔다르크. 지안다르크.